한국, 한국, 한국. 이제 한국 이야기 그만 좀 하시오. 지겹지도 않소이까.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숨조차 고르기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130년 전의 긴장감을 그대로 재현하듯 치닫고 있고, 세상은 또다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중국과 일본이 갑자기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던 중국과 일본이 유독 한국 앞에서는 표정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은 절대 떨어져선 안 되는 핵심 파트너라며 톤을 낮추고, 일본은 한국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동시에 한국에게 호의적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130년 전 조선을 삼키겠다고 달려들던 그 나라들이 왜 갑자기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일까요? 또 그때처럼 한국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숨겨진 엄청난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130년 전에도 그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이 부딪히면 그 사이에 땅이 짓밟혔습니다. 전쟁터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그 나라는 늘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다고. 저는 그날 그 말이 또다시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됐고, 일본행 항공권 50만 건이 증발했습니다. 2.2조 엔이라는 손실이 예고됐죠. 이번에도 한국이 휘말리겠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한국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30년 전과 똑같은 구도였지만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리처드슨입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20년 넘게 동북아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저는 이 지역의 권력 구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런던의 제 사무실에서 받은 보고서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각은 새벽 5시였습니다. 동경 시간으로는 오후 1시쯤이었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도쿄의 주요 호텔들이 예약 취소 전화를 받느라 난리였고, 나리타 공항은 텅 빈 카운터만 남았습니다.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50만 건이나 취소됐고, 전체 예약률이 30%나 급락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난리가 났죠. 관광산업 붕괴 위기, 2.2조 N 손실 가능성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타격이 아니라 영내 판도가 흔들리는 조짐이라고 말입니다. 중국의 여행 제재 한 번에 일본 경제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20년간 이 지역을 지켜본 전략가로서도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관광청의 긴급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교토의 료칸들이 줄줄이 예약 취소를 당하고 있었고, 오사카의 면세점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스키장들은 시즌 시작도 전에 직원 감축을 고민하고 있었죠.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중국 노선 감편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2.2조 엔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본 전체 관광 수입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단 일주일 만에 증발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마다 한국은 늘 그 사이에서 고통받았으니까요.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결국 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급히 한국 관련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수지, 무역 지표, 환율 변동,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피해를 입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긴장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 지표는 견고했고 관광 산업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낮았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본의 내부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커피를 3잔째 마시면서 일본 정부의 인구 통계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죠.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995년 877투알 30만 명에서 2024년 73.7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단 30년 만에 136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런던 인구의 15배가 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일본 경제를 떠받치던 허리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체력의 급격한 소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노년 부양비였습니다. 1995년엔 21%였던 게 지금은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일하는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죠. 전략가로서 저는 잘 늙는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늙으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오스만도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은 지금 빠르게 늙고 있었고 전략적 체력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략국가가 아니다. 130년 전 청일 전쟁을 일으켰던 그 강대국이 지금은 중국의 여행 제재, 한 방에 2조 엔이 넘는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일본의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저는 중국 데이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분명 양적으로는 거대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하지만 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한국 대비 4분의 1밖에 안 됐죠. 거대한 몸집에 비해 효율은 형편없었습니다. 기술 집약도도 낮았고 R&D 투자도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양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였고 질적 성장은 정체돼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내부 회의록 유출 문건도 입수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심 기술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 지역에서 믿을 만한 국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은 크지만 약했고 일본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내 판도에서 진짜 안정적인 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무심코 동부가 국력 비교 그래프를 다시 열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지표들이 한눈에 보이는 차트였죠. 중국의 곡선은 거대하지만 질적으로 정체돼 있었고 일본의 곡선은 명백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곡선만 달랐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1인당 GDP, R&D 집약도, 노동 생산성, 수출 경쟁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멈추고 그래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잠깐 좋을 뿐이겠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그걸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당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표에서 이상한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만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약해진 현실 속에서 한국만 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20년간 이 지역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주목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나라,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로만 봤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놓친 게 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그 그래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중국도 일본도 흔들리는데 한국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 아서, 맥스웰이 남긴 물건들이 있었죠. 낡은 군복 휘장, 흑백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28배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1951년 가평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70년도 더 된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소속으로 참전했고 특히 가평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대부분 전투 상황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가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야. 할아버지는 폐허가 된 나라를 보면서도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땅에서 무엇을 받기에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할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그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보고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걸까요? 저는 일기장을 넘기면서 할아버지가 본 그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왜 그 말이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며 느낀 이상한 감정과 할아버지의 말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130년 전과 똑같은 구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다시 긴장하고 있고 저는 또다시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본 그 힘이 진짜였던 걸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가로서의 직감이었습니다. 영내 판도가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제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 기술 수준, 외교 관계, 인구 구조, 모든 걸 다시 분석하기로 결심했죠. 20년간 놓쳤던 퍼즐 조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그 힘을 저도 이제 데이터로 확인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이 나라를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봤는지 깨달았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그저 그런 중견국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모조리 끌어모았습니다. OECD 통계, 세계은행 보고서, IMF 자료, 산업 분석, 리포트까지 책상 위가 온통 한국 관련 문서로 가득 찼죠.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에드워드가 왜 갑자기 한국에 꽂혔지? 첫 번째로 확인한 건 경제 지표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9.9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본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국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5천만 인구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한 거지? 더 놀라운 건 R&D 집약도였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동아시아 1위였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높았죠. 4.8%라는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기술과 혁신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노동 생산성 지표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대비 노동 생산성이 4배였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한국 노동자 1명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중국 노동자 4명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히 부지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시스템, 효율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데이터 하나하나가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인구는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되지만 1인당 생산성으로 그 격차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화학,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패턴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워왔고 그게 지금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구조를 발견했죠. 일본은 한국이 수출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 디스플레이용 정밀 화학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이 모두 한국에서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첨단 산업이 한국 없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30년 전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이 지금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중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수출품 중 상당수가 한국산 중간재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기술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었죠. 중국이 아무리 거대해도 핵심 기술에서는 한국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둘 다 한국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건 제가 20년간 본 동북아 구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강국을 강대국이 필요로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국력의 방향이 중국,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70년 만에 39천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고 중국과 일본이 의존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르고 완전하게 변신한 나라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1951년 4월 24일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가평 전투 직후에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공군에게 거의 포위될 뻔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뭔가 다른 걸 봤다. 공포가 아니라 의지였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함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그 의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게 7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을까요? 일기를 더 넘기다가 또 다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질 만큼 무너졌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한국인들의 회복력을 목격했던 겁니다. 파괴된 마을을 다시 세우고 죽은 가족을 애도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봤던 거죠. 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과 할아버지가 목격한 한국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로 보이는 성장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가 넘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70%가 대학을 졸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공계 인력 비율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대학생 중 이공계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치였죠. 한국은 의도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게 R&D 투자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략이 있구나.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지만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혁신에 투자했죠. 그리고 70년 만에 그 투자가 결실을 맺어 중국과 일본이 의존하는 기술 강국이 된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대국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군사력이나 인구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위치를 종합하면 한국은 분명 동북아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한국이 정말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빠르게 회복했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IMF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3년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른 선진국들이 휘청거릴 때 오히려 성장했죠. 2020년 팬데믹 때도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경제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잠깐 흔들리지만 곧바로 일어선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그 의지가 시스템으로 구현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동료는 웃으며 물었죠. 뭘 발견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쳐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질적으로 약하고 일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강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그 힘을 저도 이제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장이 이제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국력을 키워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력이 이제 중국과 일본마저 흔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말입니다. 130년 전에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짓밟혔지만 지금은 두 강대국이 모두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 관련 자료에 완전히 빠져 지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한국 데이터를 분석했죠. 동료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농담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제 이메일로 날아왔습니다. 정례 브리핑이었지만 그 안에 심상치 않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양국 관계는 어떤 외부 요인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필수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 없이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빌고 있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일본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웃을 둔 것은 일본의 행운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 총리의 입에서 한국을 행운이라고 표현하다니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두 발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필수 파트너라고 했고 일본은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동시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공개적으로 구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30년 전 청일전쟁 때는 두 나라가 조선을 놓고 싸웠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정말로 반복되고 있었지만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130년 전에는 조선이 두 강대국의 전쟁터가 됐지만 지금은 한국이 두 강대국의 구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보낸 메시지들을 모두 수집했죠.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고 일본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국내 소비 시장이 줄어들고 있었고 한국과의 무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품 소재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국제회의 자료들도 분석했습니다. G20 회의, APEC 회의, 각종 경제 포럼에서 한국 대표의 발언과 위치를 살펴봤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놀랍게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했고 그 누구도 한국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균형자, 중재자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판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현대판 조정자. 한국은 동북아의 조정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최근 외교 행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하는 국가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이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죠. 일부는 제 분석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강력한 위치에 있을까? 중국과 일본이 정말 한국에 의존하고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 일본의 대한국 부품 의존도, 한국의 기술, 경쟁력, 모든 지표가 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했고 그 강함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죠.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글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1951년 6월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국군 장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폐허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해낼 것 같다. 한국은 늘 그보다 더 큰 나라가 될 자격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보다 더 큰 나라가 될 자격이 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이미 한국의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그걸 보고 할아버지는 확신했던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할아버지가 본 그 잠재력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현실이 된 겁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회의에서 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의 권력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해지고 일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질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동북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정말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화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기술들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령화라는 과제가 있지만 생산성과 혁신으로 그것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인구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자동화와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죠. 회의가 끝난 후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정말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심축입니다. 단지 세계가 아직 그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네. 보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발표하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축, 한국의 부상과 지정학적 함의로 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몇 주간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와 결론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30년 전 청일전쟁 때 조선은 두 강대국의 전쟁터였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70년 전 한국전쟁 때도 한국은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한국은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엔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130년 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짓밟혔던 나라가 이제는 두 강대국이 모두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동북아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제가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포착한 기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목격한 한국의 잠재력이 이제 완전히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더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군인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총 1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죠. 데이터, 그래프, 분석, 결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인용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보다 더 큰 나라가 될 자격이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경외감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놀라운 여정이었고 역사의 아이러니였으며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70년 만에 강대국들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동북아의 중심축이 된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일 겁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중심국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연구소 내부에 공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죠. 특히 일본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들은 제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 출신의 일본 연구자 타나카 교수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국제 포럼에서 제 보고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죠.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성과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종합 국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150년의 산업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절대적 우위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더 많은 일본 학자들이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 출산율 저하,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 한계가 너무 많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논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은 분명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 문제는 심각했죠.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건 아닐까?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일본 연구자들의 반론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중국에서 더 강력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 왕 교수가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제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일본 학자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질적 성장 지표는 무의미하다. 결국 양적 시장 규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왕 교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고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내수 시장의 힘은 어떤 기술력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중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중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30%를 넘는다는 식의 분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의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삼성과 LG, 현대차 모두 중국 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국 기업을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한국을 얕보던 옛 시각에서 못 벗어났다. 일본 학자들은 과거 식민 지배의 프레임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고 중국 학자들은 대국주의적 시각으로 한국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적이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해야 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고령화였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2025년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2050년이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였죠. 이 속도라면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외교적 줄타기의 위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만약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면 한국은 결국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 번째는 내수 시장의 한계였습니다. 한국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였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GDP의 40%가 넘는 비중이 수출이었죠. 만약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거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약점들을 정리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중심축이 되기엔 불안정해 보인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닐까요?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지적이 맞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정리되곤 했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1951년 4월 23일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가평 전투 전날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거의 포위됐다. 병력 수로는 압도적으로 열세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전쟁터에서 포위된 상황,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력,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한국군 장교는 차분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압도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끈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가평 전투 전날, 우리는 거의 포위됐다. 중공군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웠고 버텼고 결국 중공군의 진격을 막아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한국인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그 회복력이 단순히 전쟁터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한국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학자들이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한국의 약점만 보고 있었지만 한국의 회복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약점이 많았습니다. 고령화도 빠르고 외교적 리스크도 크고 내수 시장도 작았죠. 하지만 한국은 위기 때마다 빠르게 회복했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로 봤죠. 한국의 위기 대응 속도, 산업 구조 전환 속도, 기술 혁신 속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 경제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양적 성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철강 같은 전통 산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AI와 바이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죠. 이 속도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속도다. 한국은 크지 않았지만 빨랐습니다.
위기가 오면 빠르게 대응했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70년 만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비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논리가 낡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20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강하다. 역사가 오래되면 우위다. 땅이 넓으면 유리하다는 식의 구시대적 논리였죠. 하지만 21세기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국력을 좌우했고 속도가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빠르고 인구는 적지만 생산성이 높고 역사는 짧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더 깊이 들여다보자.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비판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대국이라면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증거가 더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비판들을 반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겁니다.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情으로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기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표 말고 작은 지표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찾기로 했죠. 산업별 특허 출원수, 스타트업 성공률, 기술 이전 속도, 위기 대응 시스템 같은 세부 지표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산업별 특허 출원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5G 통신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현재 강한 게 아니라 미래에도 강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거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큰 지표가 아니라 이런 작은 지표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회복력, 혁신 속도, 시스템 효율성,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을 추가했죠. 한국의 약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약점을 극복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바로 속도와 회복력이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본 그 힘이 뭔지 말입니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7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는 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약점이 많았지만 그 약점을 극복할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적들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세부 지표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에서의 혼란을 극복한 저는 이제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큰 그림은 이미 봤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을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산업별 R&D 투자 비중이었습니다.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본은 3.3%, 중국은 2.4%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투자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R&D 투자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AI, 로봇공학, 모든 첨단 분야에 골고루 분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허 증가율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특허 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양적으로는 많았지만 질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 특허의 인용도와 가치는 중국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진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치들은 전략계에는 전쟁보다 무서운 진실이다. 왜냐하면 특허가 많다는 건 미래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률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20대와 30대 창업률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쿠팡, 크래프톤, 토스,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인구가 줄어도 1인당 생산성과 혁신성이 올라가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모델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프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편적으로 보였던 지표들이 이제는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 제조업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아직도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었죠. 이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스콘 이 세 회사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현대차도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을 빼면 파이가 무너진다니 믿기 어려웠다. 중국은 전기차를 만들지만 핵심 배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강국이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죠. 디스플레이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는 모두 삼성 제품이었고 프리미엄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는 모두 LG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공급망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카메라,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모두 한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조업의 숨은 허브였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빠지면 동아시아 공급망이 무너진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글로벌 전제업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 전자산업이 흔들린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도 분석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국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핵심 소재를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이 속도는 중국도 유럽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K방역이 화제가 됐죠. 백신 생산 능력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대응했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약한 국가는 요동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본은 중국의 관광 제재에 크게 흔들렸지만 한국은 같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휘청거렸지만 한국은 자체 기술로 버텼습니다. 저는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발견했죠. 한국은 위기가 오면 정부, 기업, 국민이 놀라운 속도로 협력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위기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삼성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경쟁사들을 따돌렸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 팬데믹 때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죠.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패턴이 아니라 구조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육, R&D, 기업, 정부, 국민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게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느끼고 싶었죠. 마침 연구소에서 아시아 순방 계획이 있었고 저는 서울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연구단지와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전쟁터로 왔던 그 나라를 저는 이제 기술 강국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죠. 첫 방문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단지였죠. 제가 본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스타트업들이 즐비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수백 개의 스타트업까지 모여 있었죠. 저는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20대 후반의 CEO가 직접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국에 수출했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투자자들도 많고 무엇보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 속도감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화성과 평택에 있는 거대한 공장 단지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이 정밀하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죠. 공장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하루라도 이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IT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연구소들도 방문했습니다. KIST, 서울대, 포스텍 같은 대학들의 연구실을 둘러봤죠. 젊은 연구자들이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배터리, 양자 컴퓨터, 바이오 신약 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KIST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육입니다. 한국은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지만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인재들이 기술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데이터로 봤을 때도 놀라웠지만 현장에서 느낀 에너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연구소에서 느낀 분위기는 전쟁 직후의 나라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그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일기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1951년 7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벌써 재건을 시작하고 있다. 폐허 위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며 확신한다.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의지가 있는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지만 거대한 의지, 바로 그것이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그 의지가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연구자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엔지니어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청년들 속에서 저는 똑같은 의지를 봤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제목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적들 숫자로 본 회복력의 증명.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신을 이뤄낸 나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의지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그 의지가 7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제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욱 확신에 차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강점을 분석하는 동안 동북아 정세는 점점 더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2025년 가을,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이 심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다시 불거졌고 양국의 해경 선박들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중국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했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130년 전처럼 70년 전처럼 두 강대국의 충돌이 한국을 위협하는 건 아닐까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해 미묘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역 안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자기 편으로 올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 양쪽에서 압박받기 시작했구나.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잘못 움직이면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일본의 안보적 요구 사이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우려했던 한국의 약점이었습니다. 더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외교적 중립 유지의 어려움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국 언론 기사들을 읽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한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외교 균형, 흔들리나 경제와 안보의 딜레마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는 모습에 저는 제 분석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수출 주문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이 컸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실시간 경제 지표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도 줄어들었죠.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도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 수출 의존 경제의 한계 노출, 한국, 중국 리스크의 취약 같은 분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칭찬했던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양쪽 거인 사이에서 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의 압박, 글로벌 경기 침체, 내부 의견 갈등 모든 게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강한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동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일본 전문가 타나카 교수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보셨죠? 한국도 결국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빨간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출 감소, 환율 급등, 소비 심리 위축 모든 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중심축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의 강점만 보고 약점을 간과한 건 아닐까요? 고령화, 외교적 압박, 수출 의존 이런 약점들이 결국 한국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요? 언론들은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이번 위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것, 반도체 호황 끝나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종말 같은 기사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1951년 5월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가평 전투 직후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많은 전우들이 쓰러졌고 우리 진지도 거의 파괴됐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다음 날 아침 벌써 진지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벌써 복구를 시작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한국인들은 무너진 후에도 빠르게 일어섰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럴까요? 저는 다시 한국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로 봤죠. 단순히 하락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회복 속도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제적 전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충격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고 LG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신모델을 잇따라 출시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복 속도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다른 나라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은 벌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대미국과 대유럽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환율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했던 원화 가치가 2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신속한 대응과 외환 보유고의 적절한 활용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는 숫자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분명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주저앉는 듯 보였을 뿐 곧바로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에너지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는 안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양쪽 모두를 적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외줄타기가 아니라 균형점을 찾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경욱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국제 싱크탱크들도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의 위기 대응력 빠른 회복의 비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경제연구소는 한국 모델 중견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저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세계가 한국의 회복력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달 후 한국 경제 지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잠깐 흔들리지만 곧바로 일어선다. 이게 바로 제가 5장에서 발견했던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가 타나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최근 회복 속도를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한 한국의 힘입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전쟁 후반부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1953년 6월 휴전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간다.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벌써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폐허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해낼 것이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힘을 이미 70년 전에 본 것이다. 할아버지가 목격한 그 회복력이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그 의지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6장의 제목을 위기와 회복 한국의 탄력성이 증명된 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한국의 진짜 강점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힘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빠르게 일어서는 데 있다. 동료들에게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말이 맞았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연구소 소장님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발견한 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야. 한 나라의 본질이었어.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겪은 이 위기는 제게도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 분석을 의심했죠. 하지만 한국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확실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령화, 외교적 압박, 수출 의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 약점을 상쇄하는 더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력과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넘어져도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일어섰고 흔들려도 더 빨리 균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본 그 힘이 진짜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똑같습니다.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7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분석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승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증명된 한국의 힘이 이제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본 저는 더 깊이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회복이 단순히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곧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EA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는 혁신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던 시기에 삼성은 오히려 차세대 기술 개발을 가속화했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였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의 3나노 공정은 모두가 원하는 기술이 됐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속도는 중국도 일본도 절대 못 따라간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 7나노 공정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로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HBM3라는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를 양산한다는 소식이었죠. 이 제품은 AI 서버와 슈퍼컴퓨터의 필수적인 부품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회복 그래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방어적으로 움직일 때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배터리 분야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폭스바겐, GM, 포드가 모두 LG와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테슬라도 관심을 보였죠.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한국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위기 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하는 문화였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의 외교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반도체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동맹을 구축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유지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협력하는 묘한 균형을 잡았죠. 저는 이 외교 전략을 분석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협상 테이블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선택을 중국과 일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북아 경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중국과 일본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포럼을 온라인으로 시청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대표가 박수를 쳤고 일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장면이었다. 조선을 놓고 싸우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한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은 동북아 협력의 핵심 자산이다. 지역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건 사실상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인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한국을 정확히 보기 시작했다. 제가 2년 가까이 주장했던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싱크탱크들도 앞다투어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한국 21세기 균형자라는 보고서를 냈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기술 외교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독일 연방외교정책협회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한국 새로운 중심축 동북아 권력 구조의 변화였죠. 보고서 첫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이제 한국 없이 논의될 수 없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 외치던 주장이 이제 국제학계의 주류 의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했습니다. 일본 전문가 타나카 교수도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일본 경제신문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 학자 왕 교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베이징대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양적 시장 규모만 강조하던 그가 한국의 질적 우위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 혼자 한국을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의심했고 전문가들도 비판했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재검증했죠. 생산성, R&D, 외교, 경제 리스크 대응, 인구 대비 성장성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비교해 가장 안정적이고 확장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한국은 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허 출원, 연구 인력, 투자 규모,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 강한 나라가 아니다. 미래에도 강할 나라다. 기술 혁신의 속도, 위기 대응 능력, 외교적 균형감 모든 면에서 한국은 21세기에 최적화된 국가 모델이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복 휘장, 흑백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다. 서울은 폐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벌써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교를 다시 세우고 공장을 다시 짓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나를 감동시켰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일어서는 날이 온다면 분명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작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언젠가 이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을 오래 들이켰습니다. 그날이 지금이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그 잠재력이 완전히 현실이 됐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동북아의 중심축이 됐고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28배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가평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70년 후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승리 70년 만의 완전한 변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150페이지가 넘었고 모든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 인용까지 담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니야. 역사적 기록이야. 연구소 소장님도 감동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목격한 한국과 자네가 분석한 한국이 하나로 연결되는구만. 이건 학술적 가치를 넘어서 인간적 감동이 있어. 보고서는 곧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 여러 언론에서 인용됐습니다. BBC는 70년 만에 기적 한국은 어떻게 동북아의 중심이 됐나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술과 회복력으로 만든 새로운 강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죠. 한국 언론들도 제 보고서를 크게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영국 전문가가 본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의지를 봤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저 학자로서 사실을 분석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이 설득했습니다.
에드워드, 받아. 이건 자네만의 훈장이 아니야. 자네 할아버지와 자네가 함께 받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을 지켰고 제가 70년 후 한국의 진가를 세계에 알렸다면 이건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의 할아버지께서는 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박사님은 펜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의 은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그렇게까지 평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일입니다. 수여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술력, 혁신성, 회복력 모든 면에서 한국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앞으로 30년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조선이 선택받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의 중심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봤던 폐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최첨단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나라입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에드워드. 세상의 진실을 알렸구나.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장은 한국의 미래와 더 큰 의미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보고서가 아니다. 한 나라의 놀라운 여정이고 인간 의지의 승리이며 역사의 아이러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70년 만에 강대국들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8장 더 큰 의미와 파급 효과.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8장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세계에 던지는 의미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말해주는지 명확히 해야 했죠. 돌아온 지 며칠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R&D 집중 투자와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베트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도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겠다는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케냐와 르완다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많았죠. 한국은 2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이 됐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롤 모델이었습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이 어떻게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어 했죠. 한국은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만들었고 그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모델 국가로 격상됐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광활한 땅, 풍부한 자원, 이민자 유입 이런 조건들은 다른 나라가 따라하기 어려웠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년의 산업화 역사와 독특한 문화는 쉽게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땅도 좁았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죠. 그런 조건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는 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는 스토리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국제기구들도 한국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한국식 혁신 시스템을 연구했죠. UN 개발계획 UNDP는 한국을 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다. 70년 전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전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동북아 전체의 구조 변화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지켜본 변화는 단순히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명백히 장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는 계속 심화됐고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에 머물렀고 혁신 속도도 느려졌죠.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지만 더 이상 동북아를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더 복잡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질적으로는 정체됐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같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죠. 기술 굴기를 외쳤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중국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는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최강이었고 경제로는 1인당 GDP 4만 달러에 육박했고 외교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이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중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하강 곡선, 중국은 정체 곡선, 한국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힘의 무게추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동북아의 중요한 결정들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기술, 지역 안보 협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핵심 변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951년 가평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켜낸 나라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나라를 봤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의지를 봤습니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기했었죠. 제가 2년 넘게 한국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할아버지가 옳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말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고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버텼고 2020년 팬데믹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북아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다시 읽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을 찾았죠. 이 나라가 일어서는 날이 온다면 분명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어섰고 세계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70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도 분석했습니다. 인구 구조 문제는 여전히 과제였습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의 40%가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대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동화와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인구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1인당 산출이 늘어나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모델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혁신으로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거였죠.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이익에 맞춰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었고 그게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다음 30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인구 구조는 악화되겠지만 기술력과 생산성, 혁신성이 그것을 보완할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질적 성장을 계속할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최종 정리 프레임 완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연구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국력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130년 전 조선은 약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한국은 강해졌고 이제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교육, 혁신으로 국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국력이 한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엔 한국의 위치가 달랐다. 130년 전에도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습니다. 70년 전에도 그랬죠. 하지만 당시 조선과 한국은 약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강하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중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극적인 문장을 썼습니다. 130년 전 조선을 노리던 두 강국이 이제는 한국을 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제가 2년간 목격한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청일전쟁 때 조선을 놓고 싸우던 두 나라가 지금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역사의 반전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계는 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술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경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외교적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서 맥스웰은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폐허가 된 나라를 봤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이 나라가 일어서는 날이 온다면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세계는 정말로 놀라고 있다. 한국은 일어섰고 강해졌고 이제는 동북아의 중심축이 됐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됐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운명을 새로 쓴 국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작고 약한 나라도 의지와 혁신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년 넘게 작업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8장,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사, 그리고 개인적 경험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1장에서 제가 처음 한국에 주목하게 된 순간, 2장에서 한국의 놀라운 지표들을 발견한 순간,
3장에서 한국이 중심축임을 깨달은 순간, 4장에서 의심과 갈등에 빠진 순간, 5장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한 순간, 6장에서 한국의 회복력을 목격한 순간, 7장에서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8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순간까지. 이건 단순한 학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놀라운 여정을 기록한 역사서였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완성한 이야기였으며, 인간 의지의 승리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표지에 제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력과 운명 한국의 70년, 그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부제는 폐허에서 중심축으로, 한 국가의 완전한 변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를 추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나의 할아버지 아서 맥스웰에게 바칩니다. 그는 70년 전 한국을 지켰고 나는 70년 후 한국의 진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는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에드워드. 한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가 됐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 세계 각국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70년 만의 기적, 폐허에서 중심축으로 한국이 증명한 것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보고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죠.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혁신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대학과 싱크탱크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포드, 도쿄대, 베이징대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세계를 돌며 한국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강연에서 저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력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동북아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작고 약한 나라도 강해질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이구나. 1년 후 제 보고서는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폐허에서 중심축으로 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스웨디게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출판됐는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독자들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우리의 성취를 읽으니 새삼 놀랍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계가 얼마나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독자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이룬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취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세계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7년입니다. 제가 한국 연구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계속 발전했고 세계에서의 위상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1951년 가평에서 찍은 그 사진이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는 정말로 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계속 지켜보고 기록할 것입니다. 130년 전 조선을 노리던 두 강국이 이제는 한국을 구애합니다.
이것이 국력이 만들어낸 운명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한국이 이룬 기적을 세계에 알린 전달자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는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70년 만에 완전한 변신, 폐허에서 중심축으로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